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제 주택관리관계법규 제4회 동형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해설지도 있으니까 해설지 보면서 강의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더 효과적으로 공부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시겠습니다. 1번은 주택법상 용어 정의하고 규정입니다. 가장 틀린 것은 일반적으로 이런 문제가 한 문제씩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한 문제. 일단 종합 문제인데 용어 정의 있어. 첫째, 세대 구운형 공동택이란 세대 구운형 공동택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해서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쪼개서 생활한다 했죠. 쪼개서 생활하지만은 그 구분된 공간 일부를 법적으로 구분 수여할 수 있는 주택으로서 틀렸죠. 구분 수여할 수 없죠.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어요. 구분 수여할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구분 소유는 안 됩니다. 이용만 쪼개서 하는 것이 법적으로 구분 소유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그것을 건설 기준, 설치 기준, 면적 기준 등에 대해서 적합하게 건설한 주택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세대 구분형 공동택이 되는 과정은 몇 가지가 있느냐? 두 가지가 있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뭐냐면 처음부터 아예 세대 구분형을 섞어서 짓는 거죠. 그걸 뭐라 표현하냐면 사업계획 승인받아서 짓는다라고 표현하죠. 사업계획 승인받아서 짓는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때는 전체 단지 비율의 세대 구분형이 얼마 이상 차지해야 되죠? 3분의 1을 넘지 말아야 되겠죠? 3분의 1을 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면적으로 따져도 얼마 넘지 말아야 됩니까? 3분의 1을 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3분의 1 중요하죠. 그런데 또 한 과정이 있죠. 뭘까요? 공동택 관리법상 행위 허가받아서 사는 거 있죠. 즉 기존의 보통 아파트인데 이제서 시장, 군수, 구청한테 허가받아가지고 쪼개는 거죠. 이거는 좀 면적이 좀 작죠. 세대수도 작죠. 일단은 쪼갤 때는 쪼개서 사용할 때는 이건 2세대 이하만 쪼갤 수 있습니다. 2세대 이하만 쪼갤 수 있다. 2군데만 쪼갤 수 있어요. 이건 나중에 고치는 거니까. 그리고 전체 단지 얼마 이상이죠? 전체 단지 10분의 1 세대수가 쪼개는 세대수가 전체 단지 10분의 1이고 각 동 얼마? 해당 동의 3분의 1입니다. 좀 복잡하죠. 전체 10분의 1 해당 동 3분의 1이죠. 자, 이렇게 하시면 됐고 그래서 1번 틀렸다. 구분수할 수 없다. 구분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없습니다. 2번, 3번, 4번도 읽겠습니다. 왜 공부해야 되니까 우리가 한 번이라도 더 읽어보는 게 좋으니까. 자, 토지 임대부 분양택이란 토지의 소유권은 누가 갖게 됐냐?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토지 임대부 분양택 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가지고 즉 토지 임대부 분양택은 토지의 소유권은 시행자가 돼. 시행자, 분양한 자 갖고. 그럼 무엇에 대해서는 건축물하고 복리시설 등에 대해서는 그 소유권은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가지는 주택을 말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이 시행자한테 토지 사용료를 내게 되죠. 그것이 임대료가 되겠죠. 임대료를 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토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되고 얼마까지 가능하죠? 일단 그 기간이 토지 임대차 기간이 요거 40년이죠. 40년까지 가능하죠. 세 번째 봅시다. 건강 친화형 주택. 건강 친화형 주택이라서는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에서 실내 공기의 오염물질 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건설된 주택을 말한다. 이게 건강 친화형 주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리모델링 기본계획.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리모델링 중에서 뭐하고 연결됩니까? 세대수 증가형과 연결되죠.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과 연결돼서 리모델링 기본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세대수가 증가되니까 거기 인한 도시 감일, 이주 수요, 집중 등을 일어난단 말이죠. 그걸 갖다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계획이 바로 뭐다? 리모델링 기본계획이 되겠습니다. 세대수 증가는 몇 %까지 가능하죠? 기존 세대수의 10%입니까? 15%입니까? 15%가 되겠습니다. 15%까지 가능하죠. 범위 내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다섯 번째,
이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중에서도 위로 올라가는 세대수 증가형이 있어요. 위로 올라가는, 이걸 뭐라고 하냐? 수직 증식형 리모델링입니다. 수직 증식형 리모델링인데 이때 그 두 가지가 있죠. 15층 이상일 때가 있고 14층 이하일 때 몇 개째까지 가능하냐. 그 전에 나온 적이 있죠. 14층 이하일 때는 몇 개째까지 가능하고 2개층까지 가능한데, 그렇다면 15층 이상일 때는 몇 개층까지 가능합니까? 3개층까지 가능하죠. 3개층까지. 그래서 맞는 것은, 틀린 것은 1번이 됐고 2, 3, 4, 5는 다 맞고요. 부연 설명을 제가 드렸습니다. 해설서에다 좀 더 붙여서 해설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이제 문제 2번 갑시다. 주택법률상 주택건설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에 대한 설명을 틀린 것은, 이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이제 아파트 같은 걸 갖다가 착수하게 되는, 공사를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건축법에서는 뭘 받아야 착수하냐니까 건축 허가 등을 받아야 되고, 여기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착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몇 년 내에 착수해야 될까요? 원칙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여기 문제는 안 나와 있지만 몇 년 내에 착수한다? 5년 내에 착수해야 되죠. 5년 내에 착수해야 됩니다. 반면에 건축법상은 건축 허가 등을 받았으면 보통 몇 년 내에 착수하고 2년 내에 착수하고, 공장은 몇 년 내에 착수하고 3년 내에 착수하게 되죠. 그리고 연장 1년 가능하고, 이때 건축법상에서 이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하여야 한다, 취소하여야 한다. 굉장히 중요하죠. 계속 강조합니다. 반면에 이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5년이나 혹은 연장 1년인데 그걸 지키지 아니하면 이때는 취소할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취소할 수 있다. 건축법은 취소해야 된다. 이렇게 꼭 구분해서 아셔야 됩니다. 이 구분에 시험 문제 많이 나왔어요. 이제 문제 풀면서 살을 붙여보겠습니다. 틀린 것을 골라보거라. 직장 특잡은 설린가 받았어요. 2년 내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해야 된다. 맞죠? 2년이죠. 지역 특잡이든 직장 특잡이든 리모델링 특잡이든 다 2년 내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게 됩니다. 다만 리모델링 특잡에서 세대수 증가가 30세대 이상 증가되지 않는 것은, 30세대 이상 증가되지 않는 리모델링 특잡은 그것은 리모델링 허가받습니다. 사업계획 승인 받는 것이 아니라 리모델링 허가받는데, 리모델링 허가는 누구한테 받느냐? 시장, 군수, 구청장이 되겠습니다. 자, 1번 맞고, 2번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사업체가 경매 공매도로 인해서 대지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는 그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사업계획 승인 받을 때는 자기 땅이었어요. 이제 착수를 해야 되는데 5년 내에 착수하려고 했는데 그만 그 땅에 빚쟁이 들어와가지고 경매 공매로 넘겨가 버린 거예요. 이때는 이 사업계획 승인자는 너 네 땅도 아니지 이제 착수 못하겠네 하고 이제 어떻게 한다? 취소해야 되는 건 아니고, 이 주택법은 좀 부드러워요.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해야 된다는 것은 건축법에서 나오죠. 건축법에서. 취소할 수 있다는데 그것도 예가 있어요. 옆에 해설 보니까 주택 분양 보증이 됐다. 그때는 취소 안 할 수도 있어요. 주택 분양 보증이 될 때는 취소 안 할 수 있다. 그래서 보통 아파트는 다 분양 보증이 돼 있어요. 인수인계 받죠. 그렇기 때문에 취소 안 하고 계속 진행되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래서 아파트는 중간에 업자가 부도나도 이렇게 연결돼서 이렇게 좀 늦어져서 불편해서 그렇지 결국엔 끝나긴 끝납니다. 근데 이제 상가나 오피스텔 같은 건 이건 아주 한번 부도나면 이건 골치 아프죠. 그 소유자 입장에서는. 어쨌거나 2번이 됐다. 취소할 수 있답니다. 취소해야 되는 것은 건축법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세 번째, 사업체가 주택건설 대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했으나 해당 대지에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한 경우도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다. 맞죠? 소유권 확보는 못했지만 권한 확보를 갖다 다 했다. 이때 할 수 있습니다. 100% 하면은. 근데 80% 권한 확보는 또 뭐냐 그럼? 그는 지구단위에 의해서 80%가 나오는 겁니다. 여기는 100%를 얘기하네요. 여기 권한 확보는 100%를 얘기하는 겁니다. 80%는 그건 어디서 나온 얘기다? 그것은 지구단위에 의해서 80%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사업체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특공사, 지방공사인 경우 총사업비 20% 포함해서 사업비 증감 시 변경승인을 안 받는다. 이게 이제 어려운 얘기인데 이게 시험지에 나온 적이 있어요. 다른 시험에서.
이게 아마 중개사 아니면 감정평가서 나오는데 아마 중개사 나온 것 같아요. 이게 뭔 소리냐면은 다른 사업체가 이렇게 총사업비 일정하게 변경하면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 국가지방자치 공공사업체는 사업비가 이렇게 변경돼도 안 받아도 괜찮아요. 믿을만 하니까. 그래서 안 받는 겁니다, 이거. 왜 안 받느냐? 20%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얘는 공공기관이 증감하는 거니까, 뭐 사정이 있겠지 하고 변경 승인 안 받아도 괜찮습니다. 그 어려운 얘기가 한번 시험지에 나온 적이 있어요. 중개사일 거예요, 중개사. 그래서 이걸 넣어봤습니다. 다섯 번째, 사업계획 승인받은 사업체가 공사제 갈 때는 국토교통부 우리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사업계획 승인권자한테 신고해야 되겠죠? 자, 보통 몇 년 내에 신고한다? 5년 내에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5년 내에 신고하죠. 자, 그래서 2번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제 3번 가십시다. 3번. 그래서 혹시 4번을 찍을 수도 있어요. 2번 답을 4번을 찍은 사람은 그래도 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좀 이상하게 하니까 찍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답은 뭐다? 2번이 되겠습니다. 약간 깐깐했습니다. 문제 3번 갑시다. 주택법령상 규정 관련해서 다음 설문 중 가장 맞지 않는 것은 틀린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14호 나머지 따른 오피스라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4호의 거목 15 다목 따른 다중생활시설도 준주택에 포함된다. 맞는 얘기인데 뭔 소리냐면 건축법 시행령상 오피스텔이 준주택이 될 수 있죠. 두 번째, 또 다중주택도 다중생활시설도 준주택 되는데 거기 별표 4호 거목은 뭐냐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고 15 다목은 숙박시설이에요. 그래서 다중생활시설은 숙박시설도 준주택이 되고 또 2종 근린생활시설도 준주택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중생활시설을 숙박시설하고 2종 근린생활시설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다담제 학계로 구분하죠. 즉 500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그것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고 500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숙박시설인데 둘 다 준주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두 번째, 500세대 이상 공동택을 건설하는 경우는 세대 내 공기물질, 실내 공기, 오염물질을 최소화하도록 건강친환택으로 건설한다. 500세대 이상이 맞습니다. 전에는 1000세대인데 500세대 이상일 때 건강친환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해당 주택조합의 실적보고서를 국토교통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사업 연도별로 분기마다 작성합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좀 어렵지만 맞는 얘기입니다. 이런 게 정도. 이게 주택조합 관련된 얘기입니다. 사업 연도별로 분기마다 작성한다. 실적보고서. 네 번째,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조합원 공개 모집하는 겁니다. 조합원을 공개 모집하려면 이것은 인가 받기 전에 조합원 공개 모집하는 겁니다. 나중에 인가 받을 때는 좀 더 강화되는 겁니다. 인가 예비 단계예요. 인가를 받기 위해서 예비 단계입니다. 지역택자, 시장택자는 인가를 받기 위해서 조합 모집해야 되거든요. 일단 예비적으로 모집할 때는 해당 주택건설지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사용권을 확보하여 시장 등에게 신고하고 공개 모집합니다. 거기 80%가 아닙니다. 주의하세요. 80%는 이제 조합 설립 바로 전 단계가 80%입니다. 이건 조합은 모집하는 겁니다. 조합은 모집은 50% 이상의 토지 사용권을 확보고 이제 모집한 다음에 설립인가 받려면 이때는 이제 토지 사용권 확보 얼마? 80% 이상. 소유권 확보 얼마? 15% 이상. 소유권 확보죠. 이래가지고 이제 인가 받으러 가죠. 그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이것은 조합은 공개 모집인데 50%입니다. 이때 공개 모집할 때는 누구한테?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신고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나온 얘기가 어떻게 했냐? 그 이후에 나온 얘기가 뭐냐면은, 그 후에 이제 뭐 사망하거나 또 뭐 이래가지고 모자라게 됐단 말이죠. 그때는 이제 어떻게 한다? 신고한다, 안 한다? 신고하지 아니하고 선착순 방법으로 모집하게 된다가 후스토리야. 투가 되겠습니다. 투 값 투 하듯이 이렇게. 그 다음 다섯 번째, 5번이 틀렸습니다. 이것도 쉬운 것 같아도 이런 거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작년 시험 문제는 조정 대상 지역이 누가 하냐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정대상지역 정하잖아요. 근데 시도의사가 이렇게 냈어요. 그래서 틀린 거 고르라, 맞는 거 고르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의사가 나왔다는 것은 어떤 경우만 해당하냐면 투기 과일지구입니다. 투기 과일지구. 그리고 여기 국토교통부 장관만 나와야 되는 게 뭐냐면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국토교통부 장관만 지정합니다. 그래서 5번이 틀린 건데 평범한 것 같아도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원래는 시도에서 빼야 됩니다. 시도에서 빼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주택가격의 거래 등과 지역 주택시장 여건을 고려했을 때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대통령 여건의 전환 기준을 추정한 지역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주거정책심의심의를 거쳐가지고 분양가 상한제 정지역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5번이 틀렸다. 왜? 누구 때문에? 시도의사 때문에 틀려요. 시도의사 때문에. 평범한 문제지만 중요합니다. 이어서 문제 4번 가겠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세대 구분형 공동택에 대한 내용입니다. 4번 갑시다. 주택법령상 사업계획 승인받아 건설한 세대 구분형 공동택의 건설 기준, 면적 기준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대 구분형 공동택은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처음부터 짓는 것, 즉 사업계획 승인받아 짓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 뭐 있죠? 나중에 지은 다음에 행위허가 받아서 세대 구분형으로 고치는 경우가 있죠. 이건 전자입니다. 애초부터 짓는 겁니다. 세대 구분형 섞어서 짓는 겁니다. 틀린 것을 골라 보시오. 자, 옳지 않은 거 1번. 세대 구분형 공동택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 공간은 주거지역 면적이 5.0m 이하일 것. 많이 봤잖아요. 많이 보니까 너네 이거니까 맞겠지 하면 안 됩니다. 이게 답이 1번입니다. 초고를 노렸습니다. 1번이 틀렸습니다. 아니 그럼 5.0m 많이 봤는데 뭘까? 원룸형택. 원룸형택의 사이즈는 5.0m 이하죠. 원룸에서 잘 나오죠. 5.0m 이하. 그래서 낮에인 걸 헷갈리라고 넣는 거고. 그래서 1번이 틀린 거예요. 답은 1번입니다. 원룸형택이 원래 전용면적이 5.0m 이하입니다. 다만 이 중에서 투룸 되려면 3.0m 이상일 때 30.0m 이상일 때 원룸형이 투룸까지도 가능하죠. 거기까지 하면 더 좋겠네. 그래서 1번은 원룸형택 얘기지 세대 구분형은 전혀 딴판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1번이 답이다. 그러면 나머지 2, 3, 4는 맞겠네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2번 세대 구분형 공동택의 세대수가 해당 주택단지 내 공동세대수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을 넘지 말아야 된다. 왜? 사각형하는 거니까. 맞죠? 두 번째, 하나의 세대가 통합해 사용할 수 있도록 세대 간의 연결물 또는 경량구조의 경계벽 등을 설치한다. 언제든지 이게 합칠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합칠 수 있게끔 문이 뜬가 얇은 걸로 해놔요. 벽을 얇은 걸로. 큰 벽돌 같은 걸로 해놓으면 곤란하고 얇은 걸로 벽을 합니다. 약간 옆에 소리가 나겠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뭐 딸하고 사이가 옆에 살고 장이자모가 따로 구분해 산다 그러면 딸하고 사이하고 싸우는 소리가 들리겠네. 경량구조니까 연결부니까. 네 번째,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 공간마다 별도 욕실, 부엌, 현관 설치한다. 현관 설치합니다. 현관. 처음 짓는 거 현관을 만들 수가 있어요. 현관을 따로따로 현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쳐 쓰는 거는 주의하세요. 고쳐 쓰는 것은 현관이 아니라 뭐가 들어가냐면 현관은 못 만드니까 현관은 만들 수가 없으니까 뭐가 들어가죠? 출입문이죠. 출입문. 구분 출입문. 구분 출입문이라고 표현합니다. 구분 출입문. 예.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구분 출입문. 다섯 번째, 전체 얼마다? 면적 따져서 3분을 넘지 않죠. 그 얘기입니다. 세대별로 분된 각각의 공간의 주거점자 합계가 해당 주택단지 전체 주거점자 합계의 3분을 넘지 아니하는 등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주거점적의 비율에 관한 기준을 충족할 것. 면적 따져서 3분을 넘으면 안 되죠. 세대수도 3분의 1 넘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세대 구분형 오늘 완전히 마스터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상은 세대 구분형 나오기만 하고 그냥 그대로 맞을 수가 있겠죠. 답 4번은 1번이 되겠습니다. 1번은 원명택에서 나온 얘기다. 나지 읽지만은 그거 아니다. 이제 문제 5번 갑시다. 주택법령상 감시자정입니다. 주택법령상 감시자정이다. 가장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네요.
일단은 주택법에서 감리자정은 누가 할까부터 아셔야겠네. 주택법에서 감리자정은 누가 한다? 사업계획 승인권자입니다.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감리자 정하는데 몇 세대 기준이냐? 300세대 이상과 300세대 미만 기준합니다. 300세대 이상과 300세대 미만을 기준해서 이 건설기술용역자, 일본에 있는 건설기술용역 4자 붙여야 돼요. 건설용역기술 4자가 이번에 새로 들어갔습니다. 4자. 건설기술용역 사업자 4자가 들어가면 더 좋겠어요. 건설기술용역 사업자를 이것이 건설기술용역 사업자는 말이죠. 사업자는 세대수에 상관없습니다. 300세대 미만에도 할 수 있고 300세대 이상에도 할 수 있다. 건설기술용역 사업자는 상관없다. 300세대 미만도 되고 300세대 이상도 됩니다. 그런데 누구는 건축사 사무소 개설 신고한자, 건축사 사무소 개설 신고한자는 오직 300세대 미만만 할 수 있고 300세대 이상에서는 못해요. 300세대 미만만 한다. 누구는 건축사 사무소 개설 신고한자. 시험지에 쉽게 나온 적이 있어요. 이거 몇 세대 가지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 아주 쉽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건축법상, 주택법상 감리자정 누가 정한다고요? 사업계획승인권자. 그렇다면 건축법상 감리자를 누가 정할까요? 건축법상 감리자는 원칙적으로 누가 정할까요? 건축법상 감리자는 원칙적으로 건축주가 정합니다. 건축주가 정하죠. 건축주가 정하는데 예외가 있어요. 어떤 경우죠? 소규모 건축물이라든가 또는 주택 같은 것은 누가 정한다? 그거는 허가권자가 예외적으로 감리자를 정합니다. 건축허가권자가 건축법에서는. 그래서 건축법은 원칙 건축주, 예외 건축허가권자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자, 가장 옳은 거 맞는 걸 풀어보겠습니다. 1번 공동주택 세대수가 150세대로서 승강기가 설정된 주택건설공사에는 건설기술 진입에 따른 건설기술용역 사업자를 정한다. 뭐 건설기술용역 사업자 안 해도 괜찮아요. 왜? 300세대 미만이니까. 누구 해도 괜찮죠? 건축사 사무소 개설 신고한 자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1번은 틀렸다. 거기 승강기가 설치된 요건 연막탄이에요. 승강이 설치됐다. 그건 흐리는 것이고 승강이 설치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뭘 기준으로 된다? 세대가 중요한 거예요. 세대가 중요합니다. 세대가. 일부러 150세대로서 승강이 그러면 의무관리지 공동도 관리 생각나가지고 될 것 같단 말이에요. 그게 아닙니다. 승강이 상관없어요. 있든 없든 상관없이 세대수를 기준합니다. 주택법상 감리자정은. 어쨌든 1번 틀렸어요. 2번 주택법상 감리자는 건축주가 정한다? 이건 건축법 얘기죠. 여기 누가 정한다?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정합니다.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정한다. 세 번째, 인접한 지역에 둘 이상 주택건설 단지가 있는 경우라도 공동으로 감리하도록 감리자를 정해서 안 된다? 인접한 지역에 있으면 공동감리할 수 있습니다. 공동감리할 수 있죠. 시행할 수 있는데 다만 직원을 중폭해서 배치하면 안 됩니다. 감리 직원을 중폭해서 배치하면 안 되지만 공동감리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3번도 틀렸다. 네 번째, 원칙적으로 감리자는 해당 주택건설공사를 시행하는 자의 계열사를 정해야 된다? 안 되죠. 계열사를 정하면 안 되죠. 왜냐면은 서로 눈 감아주니까 안 됩니다. 계열사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럼 5번이 맞겠네. 5번 주택건설 사업계획 했을 때하고 시장 건축청장이 리모델 허가 냈을 때 이때 감리자 정합니다. 감리자 정은 두 가지입니다. 사업계획 승인할 때하고 리모델 허가 냈을 때. 리모델 허가는 누가 내줍니까? 시장 건축청장.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비교적 단출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문제 6번 이제 드디어 공동주택 관리법 가겠습니다. 뭐 공동주택 관리법은 빤해요. 나오는 것들이 빤합니다. 계속적으로 똑같은 얘기가 계속 나오죠. 먼저 6번입니다. 공동주택 관리법상 공동주택의 장시전 충당금 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충당금, 장시전 충당금. 임대주택법에서는
특별선 충당금이라고 부르죠. 자, 1번. 관리처는 틀린 걸 고른 겁니다. 관리처는 장기선 충당금을 관리비와 구분해서 징수해야 된다. 맞죠? 또 하나 뭐가 또 구분해서 하죠? 안전진단 시비용이죠. 안전진단 시비용도 역시 구분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건설 임대택을 분양전환 이후 관련물을 인계하 전까지의 장기선 충당금 요율은 민간 임대주택특별법 시행령 또는 공공택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특별선 충당금 정리요율에 따라야 된다. 그러니까 민간 임대 아파트는 민간 건설 임대로 특별법 시행령이고 공공임대 아파트는 공공임대주택은 공공택 특별법에 따른 것인데 그것은 뭘 얘기한다? 2번은 이런 얘기죠. 2번은 맞는 얘기인데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 여기가 이제 임대택입니다. 임대주택이 있는데 임대택은 공공건설 임대택도 있고 또 뭐다 민간건설도 있게 되겠죠. 이럴 경우에 이거 이제 파는 걸 뭐라고 하냐면 나중에 임대사업자 내지 공공임대사업자가 임차한테 파는 걸 원칙적으로 민간임대는 양도라 부르고 그 다음에 공공임대는 분양전환을 부르죠. 이게 원칙이죠. 이게 정확한 용어인데 이 공동주택 관리법에서는 그냥 분양전환이라고 해버렸어요. 그냥 분양전환이라고 판단 얘기입니다. 그기가 분양전환 말로 퉁쳐버렸습니다. 자, 분양전환이란 말로 퉁쳤죠. 분양전환 이유 했으니까 분양전환 퉁쳐버렸습니다. 이게 양도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임대주택법이고 여기는 임대주택법 관할이고 여기는 공동택 관리법 관할이 되겠는데 여기는 뭐냐면 특별선 충당금입니다. 특별선 충당금. 여기 뭐가 될까요? 장기선 충당금이 되겠죠? 장기선 충당금이 됩니다. 근데 특별선 충당금은 임대주체, 즉 임대사업자나 공공사업자가 스스로 전입하잖아요. 그죠? 스스로 전입합니다. 전입해서 쭉 내려왔어요. 돈을 적립했다가 이제 양도합니다. 양도하면 임차인들이 돈을 다 냈겠죠. 불입다했고 이제 임차인들이 저희가 뭐로 변하냐? 여기 이쯤 돼서 돈 내면 이제 입주자로 변합니다. 입주자로 변하죠. 임차인에서 입주자로 변신하죠. 그럼 뭘 만들죠? 입주자 대피 만들죠. 입주자 대피 만들게 되겠습니다. 만들게 되는데 어쨌든 이때 이제 이 임대사업자나 공공사업자로 입주자 대피가 인수인계 받는 거예요. 인수인계 받는 거. 양도했다 금방 양도 분양 하자마자 인수인계 일어나지는 않고 어느 정도 시간이 된다 준비가 된 다음에 인수인계 일어나는데 인수인계 일어날 때 그때 여기 누구한테 인수인계 한다고 되어 있죠? 관련물 인수인계 할 때 보통 뭐 이제 입대가 있거나 그러니까 여기 뭐 관리처한테 인수인계 하겠죠. 그래서 요때까지는 그럼 뭘 할 것이냐? 요거 약간 그 과도기인데 요거는 뭐라고 여기는 이후부터는 당연히 뭐다? 장기선 충당합니다. 근데 요까지 인수인계 정식으로 이 입주자들 인수인계 할 때까지는 그때는 뭐다? 그냥 특별선 충당을 하겠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부터 이제 장기선 충당금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임대택 봤지만은 이 임대사업자나 공공사업자가 특별선 충당금을 적립했으면 최초로 뭐다? 구성되는 입대에 대한 넘겨줘야 되잖아요. 넘겨줘야 됩니다. 세 번째, 장기선 충당금은 관리처가 장기선 충당금 사항계획서를 장기선계에 따라서 작성하고 공동택 관리계획에 따라서 사용한다. 자, 앞에는 맞았어요. 사용하려면 공동택 관리계획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충당금을 갖다가 어떻게 사용하냐? 입대 의결을 거쳐서 입주자 대피 의결을 거쳐서 사용하는 겁니다. 입주자 대피 의결을 따로 거쳐야 돼요. 공동택 관리계획이 아닙니다. 마치 정부가 예산 쓰려면 국회 통과되듯이 입주자 대피 의결을 거쳐서 사용합니다. 3번이 틀렸습니다. 다음 네 번째, 장기선 충당금일 때 꼭 나오는 지문이죠. 아주 유명한 지문이죠. 미분양은 누가 부담한다? 사업체가 부담한다. 이건 뭐 시험 보러 갈 때까지 한 3, 40분은 듣고 갈 겁니다. 아마. 실무에서 또 들으니까. 그죠? 실무에서 듣죠. 미분양은 사업체가 부담하고. 다섯 번째, 이 관리처가 장기선 계획의 수립 대상인 공동택에 대해서 주유설의 교체 보존에 필요한 장기선 충당금을 해당 당의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해야 된다. 소유자. 그래서
관리체가 소유자한테 거는 거죠. 관리체가 소유자한테 건다. 반면에 특별손익담금은 임대사업자 또는 공공임대사업자가 스스로 적립하는 거죠. 스스로 적립하죠. 여기는 소유자로부터 징수하게 되는 겁니다. 아주 유명한 지문이죠. 5번도 많이 나오는 지문이죠. 감초처럼 나오죠. 장기정수당 하면 이거 나오죠. 그래서 4번, 5번은 되게 많이 봤을 거예요. 그렇다면 틀린 건 몇 번이라고요? 3번. 입주자 대표의 의결을 썼습니다. 사용해야 됩니다. 이어서 7번 가겠습니다. 공동택관리법상 동별 대표자가 결격사유 중 가장 거리가 먼 거 충분히 나올 수 있죠. 흔한 문제인데 많이 잘 나와요. 흔한 문제인데 여러분들 우리가 길 가다 보면 돌풀이 하듯이 많아요. 이 문제가 많습니다. 실무에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실무법규에서 항상 나올 수 있으니까 항상 이거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다 알고 계시겠죠? 자, 가장 거리가 먼 거. 틀린 것을 갖다 물어보고 있습니다. 결격사유입니다. 주택의 소유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없는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원래 동대표 되려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도 될 수가 있죠. 근데 이때는 위임장이 있는 대리권이 있어야 돼요. 그냥 구두로 안 돼요. 제가 아빠 대신 나왔습니다. 그러면 안 되고 위임장 받아와야 돼요. 그래서 1번은 안 된다. 서면 위임 대리권이 없으니까 안 되고. 두 번째, 관리비 등을 3개월 이상 체납한 사람. 요것이 틀렸는데 분명한 사실은 연속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연속해서 체납하는 사람. 한 달 내고 쉬었다 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3, 4, 5 이렇게 딱 연달아 연체한 사람. 즉 관리비 등을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하는 사람. 연속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건 말자는 문제가 아닙니다.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답은 2번이고. 세 번째, 해당 공동택의 동대표 사퇴한 날부터 1년, 그 다음에 해임 요구받아가지고 사퇴하면 2년, 그리고 해임되면 2년이 지나야 됩니다. 3번은 맞죠. 그래서 그 다음에 네 번째, 공공택 특별법 위반한 범죄로 벌금 30만 원 이상의 형사 맞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이제는 벌금은요 금액이 필요 없습니다. 30만 원이든 얼마든 상관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4번도 못합니다. 30만 원 이상 받아도 괜찮고 미만 받아도 괜찮고요. 벌금형 받으면 무조건 못합니다. 2년 지나야 됩니다. 전에 얼마였죠? 100만 원 이상이었죠? 100만 원 이상이었는데 30만 원 이상도 이제는 어떻게 한다? 못합니다. 이제는. 네, 벌금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4번은 못하고, 그 다음에 5번째, 해당 공동택 관리처에 소속 임직원과 공동택 관리처의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 예를 들어서 위탁관리한다. 그러면 위탁관리 이사가 임직원이 말이죠. 일부러 다음에 또 일거리 따려고 그 공동택에 이사 와가지고 동대표로 출마해가지고 동대표에 돼가지고 입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런 뜻이 5번이 되겠습니다. 벌금형은 이제는 100만 원 이상이 필요가 없습니다. 30만 원도 괜찮고 20만 원도 괜찮고 50만 원도 괜찮고 다 2년 지나야 됩니다. 틀린 것은 2번. 연속하여 체납한 사람. 벌금형 100만 원 없어졌다. 가장 중요합니다. 이어서 8번 갑시다. 공동택 관리법상 공동택의 관리사무소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첫째, 관리사무소는 배치됐으면 3개월 내에 공동택 관리관계 교육과 윤리교육 받는다. 맞습니다. 3개월 내에 받죠? 3개월 내에. 또 교육받는 주체가 하나 더 있죠? 누구죠? 교육받는 친구 하나 또 누구죠? 주택관리업자. 주택관리업자는 어느 날부터 3개월에 받죠? 등록한 날부터 3개월에 받죠? 두 번째, 공동택 관리사무소로 배치받아 근무 중인 주택관리사 등은 현업에 있는 분은 배치 교육 등을 받은 후 3년마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서 공동택 관리관 교육과 윤리교육 받는다. 3년마다 업그레이드 합니다. 현업에 있는 분. 맞습니다. 세 번째, 관리사무소는 그 배치령과 업무 집행에 사용할 직위를 국토교통부로 정한 바에 따라서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신고해야 된다. 맞습니다. 다만 이 신고를 누구한테 접수물을 위탁해놨다? 주택관리사한테다 접수물을 위탁해놨기 때문에 실제 접수 서류는 누구한테 낸다? 주택
관리자한테 내게 되고 며칠 내죠? 며칠 내부터 15일 내게 됩니다. 접수하게 됩니다. 네 번째, 주택관리자 등은 공제금, 보증보험금, 공탁금으로 손해배상할 때는 15일 내에 보증보험 공제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 중 부족한 걸 보전해낸다. 맞죠? 15일 내에 다시 채워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관련된 게 뭐냐면은 공탁했을 때는 그만두셨다. 몇 년 내는 못 찾아간다. 공탁했는데 그만두셨다. 몇 년 내는 못 찾아간다. 3년 이내에는 못 찾아가죠. 그거 시험제 나온 적 있죠. 요거 15일도 나온 적 있고 3년 이내 못 찾아간다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답은 5번이 틀렸는데 왜 틀린가 봅시다. 관리사무소장은 공동택의 운영, 관리, 유지, 보수, 개최, 개량 업무와 관련해서 관리처를 대리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에 일할 수 있다. 5번은 맞는 것처럼 보이죠? 함정 문제입니다. 좀 죄송합니다만 함정 문제입니다. 일단은 관리사무장은 재판상 재판에 다 할 수 있죠. 근데 누구를 대리하냐면 관리처를 대리하는 것이 아니라 입대를 대리하는 거예요. 입대. 입자 대표를 대리해서 소송 나갑니다. 재판 나갑니다. 관리처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입자 대표를 대신해 가지고 소송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처를 대리하기가 아니라 입자 대표를 대리하여입니다. 8번 문제는 좀 깐깐했어요. 깐깐했어요. 좀 함정 문제가 있고 좀 깐깐했습니다. 좀 예리한 눈을 좀 기르라고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5번이 답이다. 입자 대표를 대리하여 이렇게 나갑니다. 재판상 재판에 다 할 수 있습니다. 자, 9번하고 우리가 쉬었다 하겠습니다. 9번. 9번 문제입니다. 공동택 관리법상 공동택의 전문관리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틀린 것을 물어보고 있네요. 1번, 시장 군수준장은 주택관리업자가 충당금을 갖다가 이 충당금을 용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1년 이내의 기간 정해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하여야 한다. 이게 뭐냐면은 필요적 영업정지 사유죠. 필요적 영업정지 사유입니다. 그래서 1번, 9번은 1번 맞습니다. 그래서 주택관리업자 할 때 필요적 말소 사유가 있고, 필요적 영업정지 사유가 있잖아요. 요건 필요적 영업정지 사유 중 하나가 되는 겁니다. 1번은. 이건 어려운 문제입니다. 요거는 과징금 된다, 안 된다? 과징금 안 된단 말이죠. 영업정지지만 요건 과징금 안 됩니다. 영업정지에 해당하지만 과징금 안 됩니다. 예, 반드시 영업정지 해야 되기 때문에 과징금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은 맞고요. 1번 맞고. 2번. 일반적으로 주택관리 등의 자격이 취소되는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주택관리 등이 질 수 없다? 틀렸죠? 비교적 답은 쉽게 줬네. 몇 년이 지나지 않으면 안 되죠? 3년이 지나지, 이건 다 알고 있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주택관리 등이 될 수 없죠. 결기사유죠. 답이 일부러 쉬웠기 때문에 1번은 그래도 건너뛰었겠네. 1번은 소위 말해서 필요적 영업정지 사유가 되고 영업정지이지만 뭘 못한다? 과징금을 못하게 되죠. 과징금을 못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답은 2번이 될 거. 세 번째. 입대위가 소장물을 부당하게 간섭해서 입자 등의 손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소장님은 시장군수한테 보고하고 사실조사 의뢰할 수 있다. 한 2년 전쯤에 새로 들어갔죠. 2년 전쯤에 새로 들어간 규정입니다. 맞습니다. 누가 이렇게 소장님이 시장군수한테 이렇게 보고하는 거예요. 지금 억울한 일이 있다고. 다음 네 번째. 주택관리사 등은 아주 평범한 지문이죠. 소장물을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 고의도 들어가고 과실도 들어가죠. 아주 평범한 지문인데 고의 또는 과실로 입자에게 재산 손해를 끼쳤다 할 때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죠. 아주 평범한 지문, 잘 나오는 지문이고. 다섯 번째, 시장 군수청은 주택관리업자가 과실로 공동택을 잘못 관리해서 소유자 및 사용자에게 재산 손해를 입히는 경우에는 요건 이제 필요적 영업정지가 아니거든요. 요거는 임의적 영업정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요때는 어떻게 할 수 있다? 과징금 할 수 있어요. 필요적이 아니니까 과징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천만이야 과징금 할 수 있다. 5번 맞죠? 답이 좀 쉬워서 그렇지 원래 딴 건 좀 어려웠던 지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지 풀 때
어려운 지문이 나왔어도 정신 바짝 차리면 쉬운데 답이 들은 경우가 있어요. 너무 막 떨 필요 없어요. 어쨌든 그래서 1번, 5번은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려운 지문이고 답은 2번이가 쉽게 풀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필요적, 다시 한번 얘기하면 필요적 영업정지는 지금 얘기한 거 용도의 목적으로 충당금을 용도의 목적으로 쓴 거하고 관리비 같은 거 사용료 충당금을 용도의 목적 쓴 거하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은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했다. 부정하게 돈이 오고 간 거 있죠? 이것도 필요적 영업정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과징금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만약에 된다면 얼마다? 과징금은 1천만 원 이하죠? 하루에 얼마죠? 3만 원. 한 달 며칠 지금 보고 30일이 되겠죠? 30일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1강 끝내고 쉬었다가 2강은 10번부터 들어가면 되겠습니다.